이제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클라이막스였고, 근데 아직 이제 해결책까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걸 안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이 현실계에서 바로바로 쓸 거냐,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걸 이제 기공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인체 전기를 최대로 증가시키는 비법. 다시 말해서 뭐다? 세포에 산소가 충분하게끔 많아지는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하지 운동, 이게 양생 3조건인데, 이것을 내 몸에서 딱 실천하기 위해서 이 비법, 비법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옛날에는 비법이었죠.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호흡론에서 호흡 과정과 양생 3조건을 도출하는 걸 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간과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호흡, 외호흡, 내호흡으로 내가 이제 실제로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한 과정을 본 거고요. 그 중에 산소를 더 많이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 결론을 도출을 해봤더니 호흡 단계에서는 폐활량 자체가 늘어날수록 좋다. 흔히 말하는 복식호흡, 단전호흡 단체에서 하는 거. 몸 이완시키고 마음 이완시키고, 몸 중에서 특히 흉관과 복강이 있는 이 체간 전체, 이 체간의 근육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게 기본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그리고 외호흡 단계에서는 실제로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혈액순환 속도가 빠를수록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지 운동, 그러니까 제2의 심장인 다리가 충분히 일을 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호흡 단계에서 실제로 세포까지 이제 산소를 나르는 단계에서 또 효율이 높아지려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 하지 운동,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그래서 결국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여기도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3단계에서 막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와, 여기서 뭔가 새로운 조건이 나오려면 어떡하지 하고 막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딱 내놓고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 조건을 합쳐서 양생 3조건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양생 3조건. 현대인이 자기의 생명력을 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세 조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대사효율은 크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 단체 가서 막 수련하는 거 뭐 좋죠. 의지는 좋은데 지금 평소에 계속 앉아서 사는 사람이 또 앉아서 막 호흡만 했다가는 옛날 한 200년 전에 사람들이 단전호흡 했을 때 얻는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단전호흡을 하시더라도 서서 하라는 거. 서서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참장공, 기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른 심박수 변화도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걸을 때가 표준이다. 걸을 때가 표준인데 앉아서 생활을 하면 걸을 때보다 최소한 15% 이상 더 느려져 버린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 느려지면서 몸 다 식어가죠. 저체온이 일어나고 이제 전신 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저산소까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뭐 고혈당까지 다 유도를 하고 3대 병인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앉았을 때가 이렇게 안 좋다 이 얘기는 했었고요. 그렇다면 양생공은 뭐 좋단 말이냐? 좋습니다. 좋으니까 말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이제 측정해 본 건데 양생공수를 하면 이제 좀 변하긴 하죠. 어떤 종류 공장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아마 초보자들이 하면 한 80 이상까지는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85냐, 90이냐, 100이냐 이런 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수련이 더 익숙해질수록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 혈액순환이 늘어나는 건 아주 직관적으로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하실 때도 꼭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하고 자, 그런데 심박수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서는. 근데 심박수만 얘기하면 뭐 양생공보다 더 좋은 게 많죠. 제일 쉬운 거 달리기. 달리기를 하면 이것도 제가 재본 건데 뭐 천천히 해도 100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막 150, 막 180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만 얘기하면은 달리기가 훨씬 더 강도가 세죠. 그런데 이걸 왜 권하지 않느냐? 호흡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 몸이 긴장되니까. 그리고 막 변화가 빠르니까 활성산소 같은 게 팍팍 생기기가 쉽고. 그래서 호흡량까지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박수도 늘린다. 이게 이제 양생공 내지는 기공이 비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말 이게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기공이 사치품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는 생필품이죠. 이거 말고는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생공 또는 기공은 정말 그야말로 완전 운동,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완전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양생공 또는 이제 기공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공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가끔 이제 사이비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양생공이나 정통 기공은 양생 3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모두. 지금까지 이제 이 포괄적 인간 모델에서 직립보행, 대뇌피질 확대, 유산소 대사라는 인간의 그 3대 특징을 얘기를 했었고 직립보행으로부터 혈액순환의 이 특징과 리스크를 살펴봤고 그 보완책으로 하지 운동을 논했고요. 대뇌피질의 확대에서 자율신경계 성격을 보면서 마음의 이완, 명상법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유산소 대사에서 산소호흡을 논하면서 몸의 이완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게 추가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까지를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인간을 의학적으로 내지는 건강을 중시할 때 핵심 변수가 이런 게 있구나. 전신에 작용하는 순환계,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유산소 대사를 하는 특성상 호흡 자체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걸 도출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그 보완책으로서 세 가지,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하지 운동 세 가지를 양생 3조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강법은 뭐다? 당연히 조건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수련법, 이게 저는 양생공이라고 보고, 양생공의 그러니까 그 수련 규칙, 요결이 이거하고 똑같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리고 기공이라고 해도 이제 현대 중국의 3대 기공을 오금이, 팔당금, 태극권 이렇게 보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양생공, 대표적인 양생공이라서 이른바 정통 기공은 다 이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제 이론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이제 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얻으려면 하지 운동,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이 다 필요한데 이 중 이제 하지 운동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사실 봤죠. 운동론에서. 그리고 마음의 이완은 앞에 명상론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몸의 이완은 처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고비가 나와요. 몸의 이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몸의 이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완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끔 그 비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때 그 입신중정 관련해서 쉼터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많이 안 보셔가지고 저한테는 거의 제 인생이 다 담긴 글이었는데 입신중정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물리학적으로 이건 이제 고전 물리에 속하는데 지표면상에 벽돌이 있어요. 벽돌을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수직선상에 똑바로 쌓아놓으면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실험 조건 두 번째는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둘 다 보니까 중력장인데 안 넘어지고 있네? 둘 다 안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차이가 날 건데 이제 이 고전물리 이론을 응용하면 이렇게 똑바로 있는 애가 안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다른 장치가 없어도 안 넘어지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안 넘어진다 하는 것은 원래는 아무 장치가 없다면 이쪽으로 넘어져야겠죠.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안 넘어진다는 건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회전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힘이 이쪽으로 당기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고전물리 이론을 바로 응용을 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인체의 몸에 적용을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내가 그냥 힘을 빼도 안 넘어지는 게 맞는 건데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 근데도 안 넘어져. 뒤로 안 넘어진다는 말은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이 앞쪽 근육이 좀 더 이걸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뒤쪽 근육이 좀 더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고 결국은 무언가 잡고 있다. 이걸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에서 말해주는 결론인데 이걸 알고 나면 신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양생공 수련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서가지고 체간을 수직으로 세운다 이런 요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입신중정입니다. 입신중정이 그 요결을 말하는 건데 몸을 가운데 똑바로 세운다. 이걸 이제 저는 수동적 신체 이완이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몸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똑바로. 특히 체간, 고관절부터 이 경추, 머리까지를 똑바로 세우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을 세워야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작용으로 인한 부하가 줄어든다 이 뜻이고 그게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충분 조건까지 되려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내 몸의 각 부위 하나하나를 최대한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능동적 신체 이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른바 이완 명상을 하는 거죠. 먼저 입신중을 맞춰놓고 몸의 각 부위를 보면서 의식을 집중하면서 의식이 훑고 지나가는 부위마다 더 편안하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완이 되어가는 겁니다. 방송을 추구하는 거죠. 방송, 중국말로 하면. 그래서 수직으로 세우는 게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공수련을 하겠다, 양생공수련을 하겠다 하면 그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몸이 수직으로 반듯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입신중정이라는 요결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제가 쉼터에 글을 쓸 때 참 마음 먹고 쓴 건데 다들 안 보셔가지고 아깝습니다. 아까워. 근데 이제 입신중정이라는 그 기본 요결을 이해하고 나면 이른바 기공태라는 걸 우리가 논할 수가 있어요. 그 좀 더 이제 고급, 다 종합된 거죠. 이게 이른바 참장공 자세인데 무릎은 구부러져 있고 상체는 수직을 유지하고 이게 직립, 굴슬 그리고 입신, 중정 이게 이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한 요결들이 따라오는데 지금 다리는 체중을 버티면서 무릎을 구부려 주니까 혈액순환량이 실시간으로 증가합니다. 어떻게 한다? 심박수가 증가하죠. 이건 시계로 재보면 알고 체간은 바르게 고추 세워서 복식호흡 상태를 유지 않는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키고 나면 호흡량이 실시간으로 증가합니다. 어떻게 한다? 복부의 진폭이 실제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폭이 늘어나요. 바로 누구나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로지 무념무상. 고수는 무념무상. 우리 수준에서는 신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신법? 호흡 명상이나 이완 명상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실제로 참장공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의식의 절반은 내 호흡을 지켜보면서 그 순간 이미 호흡 명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의식의 절반은 몸의 각 부위를 훑어보면서 이완을 해가는 거예요. 바로 이완 명상이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신중정을 지키면서 호흡 명상과 이완 명상을 한꺼번에 하는 상태가 이른바 참장공의 상태를 설명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 즉시 전기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난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막 운동 무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양생공이나 기공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설명을 해도 뭔가 이걸 딱 실제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비가 끼어들 여지가 없게끔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검증할 거냐? 실제로 네 심박수가 늘어난다. 심박수 시계로 체크해봐. 실제로 복부 진폭이 늘어난다. 네가 손대고 복부 진폭 느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의료기공으로서 객관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다른 수련단체 가서 수련하셔도 좋아요. 좋은데 실제로 치료 효과를 담보를 하려면 심박수도 늘어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복부 진폭도 늘어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원장님들이 다른 환자들한테 가르칠 때도 확실히 호전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정통 기공수련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이죠. 참장공, 우두커니 설참, 말뚝장. 마치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수련법. 저는 이게 이제 동양의 최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적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아까운데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참고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은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것보다 이제 참장공 설명 글은 나중에 블로그에 또 올릴 겁니다. 지금 있는 글 중에는 기공태와 내가 수련을 검색해 보시면 이걸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기공 실습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참장공이 이제 메인 소재 컨텐츠가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데 동시에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자기 몸에 익히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수강하시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하고 같이 하면 재밌다, 효과도 좋다, 빨리빨리 뭔가 알 것 같아. 그런데 집에 가서 해보면 아니 그 쉽던 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감이 좀 있는 분들은 뭐 한 며칠만 해도 확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래도 한 두세 달은 잡아야 안전하게 좀 체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신선하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바닥이 평평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 넓이로 벌리고 대략 이제 어깨 넓이 약간 좁아도 되고 약간 넓어도 돼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원래 이제 무술로서 할 때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가 쉬워서 살짝만 구부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체간을 위아래로 곱게 펴듯 입신 중정. 양팔은 힘을 빼고 느슨하게 아래로 떨어뜨린다. 꼭 이렇게 이 소나무를 아는 자세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더 기본은 힘을 다 뺍니다. 그냥 팔을 늘어뜨리고 있으셔도 돼요. 큰 소나무를 아는 듯 하는 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식으로 전신을 훑어보며 최대한 이완한다. 뭐다? 이완 명상을 해준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조율한다. 뭐다? 호흡 명상을 해준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일부를 단전에 집중해서 자연스러운 복부 율동이 느껴지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의수 단전이죠.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기운이 조금 더 늘어나고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잘 돌고 이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기침 단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수는 뭐 10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쭉 갈수록 수련의 강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초보자는 이제 5분이나 10분 하기도 어려운데 흉내는 내기가 쉽죠. 근데 실제로 그 보람을 느끼면서 떳떳하게 즐겁게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진다는 거.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재밌어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루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참장공보다 태극권 권법 수련을 더 즐겨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장공도 많이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강의를 하면서 저도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생공 수련 요결은 아까 그 말씀드린 기공태와 내가 수련이라는 블로그 글에 나름 설명을 해놔서 그걸 보셔도 되고 최근에 그 강의한 대중 강의 암의 과학적 이해와 근본 치료 거길 봐도 그 중에 이제 참장공 맛보기를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되고요. 간단히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입신중정이죠. 이 발목의 발의 뒤꿈치, 그러니까 복숭아뼈 주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에서 다리가 연결되는 그 부위 안에 체중이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대퇴골두의 위치와 어깨, 견봉, 어깨뼈의 모서리, 그게 수직선상에 일치하는 자세가 기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입신중정이에요. 간혹 이제 막 이 중심을 막 앞쪽으로 두는 문파도 있는데, 전통은 전통이고,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게 중심을 앞으로 두면 전신이 다 이제 그 긴장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원장님들이 해보시면 아는데, 여튼 물리학적으로는 뒤쪽에 두는 게 전신의 이완이 더 늘어납니다. 체간의 이완이. 이게 기본이고, 이제 전신의 방송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막 방송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입신중정이 1번, 방송이 2번입니다. 그래서 입신중정 해놓고 방송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구조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내 몸은 습관적으로 이러면 뭔가 더 힘 빠진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되는 순간 필요 없는 긴장이 확 근육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응용하면 중력 상황에서는 몸을 딱 편안하게 펴주는 게 불필요한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제가 얻은 딱 한 가지 비법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유지를 하고 나서 방송을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이 방송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령정경, 정수리는 굳세게 하늘을 딱 향하는데 목은 느슨하게 이완시킨다. 침견추주, 어깨와 팔을 느슨하게 이완하며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게 팔을 들어도 막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다 편안하게. 그리고 함용발배. 그렇다고 막 가슴을 움푹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 보통 힘을 주면 막 새가슴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긴장하면. 힘을 빼면 저절로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등이 편안하게 펴지죠. 그걸 함용발배라고 하고, 송요, 상초와 하초의 중간 연결하는 송요가, 허리는 긴장하면 보통 이렇게 움푹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일자가볍게 늘어지는 겁니다. 늘어뜨리는 거. 굴슬송과, 고관절도 편안하게 이완을 해주고, 수둔원당. 일단 이 자세로 힘을 빼면 체중이 있으니까 이 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쭉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엉덩이도 자연히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아니라 쭉 늘어지는 거죠. 마치 뒤에 살짝 걸터앉는 느낌처럼. 그래서 그걸 수둔원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다리도 막 이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상체의 무게를 편안하게 받칠 수 있게 안정된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수둔원당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꼬리뼈가 이렇게 막 치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늘어뜨려지는 상태. 가운데에 딱 잘 잡아주니까 미려 중정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막 꼬리뼈를 일부러 막 말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도된 긴장은 이 이완을 방해하기가 쉬우니까 주의하시고요. 이 전체를 다 이제 만족하면 이 전체가 상호가 되는 거죠. 위쪽, 신체의 위쪽이 기운이 성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잠을 잘 때처럼 신체의 위쪽은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상태가 되면 위쪽이 이제 기혈이 성그러질수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아래쪽으로 기혈이 이렇게 그 쓰임을 찾아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아래쪽에 기혈이 있어 집중이 됩니다. 그 상태를 하실이라고 하는데, 요결 중에 하반옹고라고 해서 다리 힘이 없거나 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러는데, 편안하게 기혈이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묵직하게 다리가 이제 기운이 몰리면서 팽창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수련이 잘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 쭉 들거든요. 그걸 이제 하반옹고. 이게 편안해야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한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침 단전, 호흡이 확대가 되면서 내 몸의 에너지 레벨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첫 출발점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유지하고 다리의 운동부가 걸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의수 단전, 호흡 명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을 단전에 두고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제 감수 호흡, 편안하게 계속 호흡을 해가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기관 주신, 에너지 레벨이 늘어나잖아요. ATP가 많이 생겨나면서 에너지 늘어나면 전신의 생리 상태가 늘어나면서 전신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걸 이제 기경팔맥에서 흔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기공 서적들을 보면 막 기경팔맥이 어떻고 12경맥이 어떻고 세부적으로 경락을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락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통 기공은 하나같이 그냥 축맥 자체의 기운을 확 채워버려요. 그래서 기경팔맥에서 그 축맥의 기운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경팔맥의 나머지 경락이라든가 12경맥 전체에 에너지를 그냥 다 부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의 에너지 레벨이 확 늘어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12경맥이나 기경팔맥의 세부적인 이론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미 임상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담보가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의 방법만 실천을 하시면 정말 대단한 거죠. 알고 나면. 그래서 결국은 그 힘으로 아래쪽에 기운이 충실하니까 그 압력으로 기운을 위로 올라가고 그게 수승. 위쪽은 갈수록 기운이 성그러지니까 그 결과 불필요한 화가 다 사그러지죠. 그걸 화강이라고 합니다. 이 수승화강에 대해서는 제가 동양의 향기 카테고리에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실 블로그 글들이 길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나하나가 최소한 몇 개월씩 고민을 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쏘는 것들이라 일단 우리 한의사부터 원장님들부터 잘 좀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동양의 양생 이론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냥 한 90%는 그냥 이완이거든요. 이완. 왜 그럴까를 앞에도 뭐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한 가지 더 음미해 볼 만한 게 활성산소를 이론을 아시면 더 그 필연성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액티브 옥시전 이건 참 이름 잘 졌는데 산소는 원래 활성도가 높은 기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진화사에서 애초에는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다가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생물체가 그러다가 산소가 이제 식물의 그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것의 영향 결과 온 대기권에 확 펼쳐져 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생명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대기권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산소를 오히려 이용해낼 수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기능으로 요약이 되고 그게 이제 핵과 합쳐지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산소가 또 진화사에서 무슨 다 멸종된다거나 공룡처럼 대번식이 일어난다거나 포유류나 인간이 진화를 한다거나 또는 인간의 암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산소 하나만 가지고도 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실 분은 그 책을 읽으셔도 되고요. 일단 근데 일반 산소보다 더 활성이 크고 더 불안정한 것을 액티브 옥시전 활성산소라고 붙여놨는데 그 얼마나 활성이 높겠어요. 원래 그냥 보통 산소도 활성이 좋은데 그것보다 더 막 치고 다니는 거죠. 막 이쪽 저쪽 다 막 참견하고 이런 산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될 거고 요즘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다. 대표적으로 뭐 돌연사 내지는 그 암 이 세포를 활성화시켜 버리니까 세포가 막 확 변해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암세포 가장 확률도 높아지고 이러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세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부족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극심하게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면서 노폐물이 확 늘어난다고 했죠. 이건 뭐 쉽게 설명이 되고 산소가 충분해. 이게 이제 이상적인 상태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확 높아지면서 노폐물은 없고 다 생리적으로 처리되는 되는 문제들. 그런데 활성산소는 이건 제 가설입니다. 불안정할 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불안정할 때. 그래서 세포가 이제 이 무산소 대사는 어차피 뭐 일반 세포에서는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유산소 대사를 할 때 그 경로가 엄청 길었잖아요.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미 뭐 전자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가 그 중간에 확 이게 흔들려 가지고 이게 깨져버려. 중간에 끊어져 버려. 그럴 때 확 튀어나오는 물질이 활성산소를 늘리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이제 활성산소는 그 전에 이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본 물질이 되는데 이제 아주 그 전자전달기의 경로가 엄청 복잡합니다. 여기는 지금
압축해서 써놨는데 이것만 갖고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고 전자에너지만 가지고도 막 몇십 페이지 얘기를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원래는 뭐 전자를 받은 산소가 수소이온과 결합해 물이 된다. 이제 이게 대사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사 과정이 불안정하면 일부 산소가 그냥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수소이온과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만 이게 대사의 일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라디컬화 돼가지고 그게 이제 활성산소의 일종의 슈퍼옥사이드가 된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하나의 가설인데 이건 이제 과학에서 실험으로 나타난 거니까 제가 이용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활성산소다. 이게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 해는 이거죠. 마치 활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그냥 이놈 저놈 다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큰 놈이니까 이 세포 입장에서는 이걸 피할 수가 없죠. 산소를 쓰는 이상 일정 부분은 생기는 놈이니까 생리적으로 잘 이용을 해 먹자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리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너무 늘어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적어도 생명 현상이 오히려 둔해져 버리고요. 마치 잠을 잘 때처럼 부교감 신경계처럼 너무 많을 때 이제 이때 뭐 암이 생긴다거나 돌연사가 일어난다거나 이러는 거고 보통 그 중간이 에너지도 많은데 활성산소는 적당한 거 이때가 제일 좋은 거죠. 이제 암의 원인이라서 또 우리한테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개론적인 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이것은 연구가 된 내용들인데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이 두 가지는 그냥 생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에너지가 많은 놈이니까 큰일 할 때 에너지가 크게 필요할 때 이용해 먹자 이렇게 잘 이용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특이 상황에 이런 경우도 활성산소가 늘어난다 보고가 되는 사례들이고요. 근데 뭐 만성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혈관이 막혔다가 갑작스럽게 확 풀릴 때,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폭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딱 간단하게 요약이 돼요. 몸이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이렇게 이건 이제 제 방식입니다. 이런 이제 과학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결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몸이 불안정한 걸 방지하려면 몸의 힘을 확 빼버리면 돼요. 마음이 불안정한 걸 방지하려면 마음을 확 힘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이완하거나 마음을 이완하면 그 즉시 내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가 줄어들도록 하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공해 청정 고효율 시스템을 만드는 비법이 되는 거죠. 비법. 이 이제 활성산소의 이 폐해를 정말 잘 설명해 준 책이 이 책이에요. 이건 제가 블로그 그 제일 첫 글에도 썼는데 오로지 치유를 위하여 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책인데 달리기,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수영 등 스포츠는 이토록 몸에 나쁘다. 그러니까 뭐다? 운동하지 마라. 이분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노화학 전공한 분인데 이 책을 지금도 막 그 누군가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연의학자들이 이런 분들의 주장 같은 걸 이제 보면서 이게 엄청 과학적이거든요. 이 책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나쁜 거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 이거 하나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학적인 내용이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안 생기면서 운동을 어떻게 해? 이 방법을 모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운동하면 안 되겠네. 운동하면 안 되겠네. 이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지금의 이제 그 자연의학의 풍토가 그렇게 된 게 이런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오류를 도출할 수 있는 참 위험한 책이에요. 하여튼 근데 참고 서적은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완을 해주면
서양식 거친 운동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줘 봤자 아니 운동을 하면서 이완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탁상 공론이 되기가 쉬운데 이 어려운 주제를 동양의 선배들은 양생공, 그러니까 정통 기공에서 완벽하게 답을 찾아내줬다는 거죠. 여튼 우리의 전통 문화가 현대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이완을 가볍게 요약을 해보면 인체 에너지 대사는 ATP 생산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데 산소가 많을수록 하여간 산소가 많을수록 좋아요. 효율은 높아지고 노폐물은 없고. 근데 산소가 늘어나려면 하지 운동, 몸의 이완, 마음의 이완 이 세 가지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양생 3조건이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중력장애에서 이 하지의 부하를 가하게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직립한 상태로 몸이 이완되려면 체간을 수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비법이 된다. 그리고 그게 양생공, 정통 기공에서는 입신중정이라는 요결로 귀결이 딱 되어 있다. 하여튼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이제 하여튼 뭐 노화, 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하여튼 너무 늘어나면 그냥 해악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책에서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안 좋은 점이 많아서 이걸 고려해 봐도 이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겠구나. 이게 이제 작은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질병론 강의에서 만성질환의 주 치료법으로 쓰이는 게 참장공을 권하지 않았고 의배공을 권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참장공은 사실 더 간단한데 까다로워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 수직으로 맞춰줬어. 뭐 여기까지만 해도 혼자 하기가 까다로운데 이건 이제 맞춰줬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세부 근육들을 다 이완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힘을 딱 주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완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은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련 효과가. 그래서 참장공으로 이제 임상에서 직접 쓰시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치료가 좀 더딘 경우도 있고 이게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의배공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일단 다리 운동을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명상을 추가해 놓은 거라서 일단 다리 운동으로 인한 효과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확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좀 더 치료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간편한 느낌이 있고 치료 효과를 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암 정도 되면 뒤에 이제 암 이야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산소가 아주 중요해지거든요. 저산소 한 가지 요인이. 그래서 호흡 효율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모르면 몰랐지 참장공이라는 좋은 툴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권하기가 좀 미안해지는 거죠, 환자들한테. 그래서 참장공 기반 수련을 암 환자에 대해서는 기본 치료 운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럴까 간혹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지금 이게 일반적인 지금 GS 상태에서의 낮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앉아서 살면 이렇게 이제 다리가 빵이 돼버리니까 하루 동안의 운동 부치가 이렇게 다리 쪽만 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생 동안 누적되면 엄청 이게 커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상호하실형 이 운동 부하 분포가 돼서 하지 운동은 다다익선인데 상체 부하가 늘어나면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사 과정을 다 알고 나면 쓸데없이 어떤 이유 없이 상체 부하를 막 늘려놨어 이러면 이게 그만큼 호흡량을 줄이는 요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만큼 대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호흡량 감소를 유발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좀 더 정밀한 운동을 찾겠죠. 그래서 의배공하고 참여공을 비교를 해본 건데 의배공 같은 경우는
다리 운동이 많이 되죠. 막 끝까지 구부리니까 많이 되는데 늘어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상체도 함께 이제 기울어져요. 어쩔 수 없이 해보시면 압니다. 안 기울고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이 자기 무게 때문에 이 발생하는 체중에 의한 부하 외에도 수직 부하 외에도 몸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회전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다리에도 회전력이 생기고 상체에도 회전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부하가 운동 부하가 이렇게 분포가 돼요. 조금 더 이 상체가 이만큼보다 요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죠. 요만큼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호흡량 감소를 유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하지 운동 증가로 인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 질환에서는 이게 상쇄를 하고도 남은 효과로도 효과가 나버리니까 권하는 건데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호흡량을 늘려주는 게 좀 꽤 중요한 팩터라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참장군을 권하는 게 되는 건데 참장군 같은 경우는 이 상체를 딱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부러짐으로 인한 회전력이 없죠. 상체에는. 근데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니까 다리에 걸리는 회전력은 또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의배공보다는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리 쪽은 부하가 늘어나는데 상체는 이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하가 안 생겨요. 그래서 서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호흡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돼요. 참장공은. 그래서 암 환자한테는 의배공보다 참장공 기반으로 하는 기공을 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임상에서 티칭을 할 때나 환자를 끌고 나갈 때 더 좀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 입신 중정을 아까 가볍게 보고 갔는데 중요장에서 진입해일수록 기울어질수록 긴장이 된다. 상체가 이제 긴장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물리적으로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계에서는 단순히 이게 상체가 좀 더 편해진다 이거 외에 정말 중요한 게 더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원장님들이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서가지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한번 벌리고 하는 거예요. 상체를 의배공 할 때처럼 뭐 스쿼트 할 때처럼 보셔도 되고요.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 가면서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양식 운동들 그리고 의배공도 마찬가지고 참장공류의 운동들 상체의 입신중정을 지키고 상체를 세우고 이제 힘도 딱 빼야 됩니다. 막 세우고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안 되고 힘을 딱 빼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다 한번 펴보세요.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잘못하면 다치니까 감만 잡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해보면 알겠지만 이 상체의 입신중정을 유지하고 나서 무릎을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 꼭 한 번씩 시켜봐요. 테스트 감을 잡으시라고 한 번씩 해보는데 상체를 똑바로 유지하고 힘까지 다 빼고 유지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해주시는 원장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원장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태권도 사범도 시켜보고 요가 강사도 시켜보고 하여튼 뭐 운동했다는 사람 다 시켜보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극권이라든가 이런 전통 양생공 수련하는 사람들은 가끔 뭐 할 수 있는데 사범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대부분은 이게 상체가 이게 기울어져 버리거나 상체가 막 긴장돼 버리거든요. 버티느라고. 원장님들이 해보시면 감을 잡을 건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어떻게 보냐면 상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유지를 하면 실제로 이제 근육 하나하나가 긴장이 잘 되고 근육이 이제 긴장이 아니라 이완이 잘 되고 이완이 잘 되면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에너지 내지는 기혈이 많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상체 쪽이 좀 뭔가 기혈이 남아 돌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편안한 기혈들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면 실제로 이제 여기가 에너지가 많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물리적으로만 딱 계산했던 부하보다도 상체에서 프리하게 풀어진
그 기혈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결과적으로 상허 하실의 압력 구배가 더 심해지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혈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측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보기에는 조금만 구부리는데 이 상태에서 상체를 긴장이 아니라 힘을 빼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도 다리에 걸리는 운동 효과가 더 확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신중정하고 방송 그 두 가지를 해주면 상허 하실 두 가지에 동시에 증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상허를 통해서 하실까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그게 이제 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는 기공의 진짜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기공수련을 해보면서 직접 맛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게 한 번의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복사뼈, 대퇴골두, 어깨가 한 줄에 딱 수직으로 오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죠. 상체, 특히 상체를. 전신에 힘을 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리에는 자연히 체중이 걸리니까 결국 상체 쪽이 더 이완이 확 되면서 위쪽은 갈수록 더 힘이 빠지고 수련할수록 아래쪽은 시간에 비해서 더 기운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상허 하실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단전 호흡의 영향으로 막 그 상허 하실 내지는 이렇게 단전하면서 호흡할 때 이제 이 복부가 중추가 되니까 그 단전의 기운이 쌓이고 이렇게 집중되고 하는 느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복강의 진폭 자체가 전신 기혈의 움직임에 엄청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생리적인 입장에서 의미에서나 의학적인 의미 내지는 전통 수련의 입장에서는 하실이라고 하면 복강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체 아래쪽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운을 돌릴 때 막 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게 상허 하실의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공이라고 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한때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기공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썼죠. 양생공이지 무슨 기공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너무나 유사 기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막 중국의 현대화된 이후로 무슨 신기공 막 이런 거 너무 많아갖고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참 많은데 이 기라는 게 보면은 이제 이 쌀을 가지고 이게 공기잖아요. 공기 중에 저는 산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쌀 아닙니까? 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만든 거. 이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 몸의 기혈 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어떻게? 상허 하실 상태로 정밀하게 조절해서 그 결과 실시간으로 바로 더 많은 ATP를 얻게 해주는 수련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요즘은 이제 기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 기라는 얘기를 하면 다른 설명을 안 붙여도 뭔가 호흡, 공기에라도 기가 있으니까 호흡을 잘하나 보구나 하는 의미가 따라와 버리거든요. 기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래서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요즘은 양생공이라는 의미와 함께 기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상한 기공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거와 차별하기 위해서 가끔 이제 정통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정통 기공이란 오금이 팔당금 태극권으로 대표되는 말 그대로 정통 양생공의 수련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요결, 규칙이 동일한 기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앞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통 양생공, 정통 기공의 세 가지 요결은
입신중정, 몸을 편안하게 똑바로 세운다. 방송, 전신을 이완한다. 기침단전, 호흡 명상을 한다. 이걸로 요약이 되는데 아까 제가 이 ATP를 많이 생산해주는 세 가지 조건을 양생 3조건이라고 찾아봤죠. 하지 운동이 필요하다. 몸의 이완이 잘 돼야 된다. 마음의 이완이 잘 돼야 된다. 이게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1대1로. 몸을 세우고 힘을 빼면 하지 운동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몸의 힘도 빼고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의 이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몸의 이완은 뭐 자연히 방송에도 바로 따라오고 1대1로 매치가 되니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동양의 수련 관점에서 보나 결론이 그냥 하나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결을 실천하면 양생 3조건을 실천을 하면 내 몸의 기혈 분포가 상호하실 상태로 되고 그 결과 생리적으로 수승화강이 촉진이 되면서 그 결과 혈액순환도 늘어나고 호흡량도 늘어나고 뭐 물론 이제 3대 순환계 다 늘어나는 거죠. 혈액, 림프, 뇌적수에. 그러면서 대사적으로 중요한 건 산소가 늘어난다. 그래서 ATP도 늘어나면서 저산소로 인해서 동반되는 온갖 만성 질환들이 싸그리 호전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래서 그렇게 굳이 제가 쉼터의 기공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찾아지면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운동별 대사효율 기여도를 계산을 해본 건데 일반적으로 운동원이라고 하면 좋게는 생각하는데 나쁜 건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비즈니스화 되면서 다 그냥 무슨 뭐 어떤 운동도 난 이렇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거에 일부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거 못지않게 부정적인 효과도 따라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사니까 제발 좀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하셔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선전해버리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대사효율 증가의 기여도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루 1시간으로 고정을 했을 때 그냥 대충 계산을 한 거예요. 하루 한두 시간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구기 종목이라든가 몸을 눕혀서 하는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이제 속도가 빠른 조깅이라든가 등산 같은 거 숨이 이제 막 거칠어지는 이런 것들은 걷기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그때 할 때는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그런 활성산소라든가 젖산이라든가 이런 대사 산물의 영향까지 다 보면 문제가 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수련이라고 생각하는 뭐 호흡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도 걷기랑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좌식 수련은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좌식 수련은 점수가 떨어지니까 하여튼 조심하시고 이제 최소한 의배공이나 보심공 정도 돼야 권할 수 있는 수련법에 이제 속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대 기공 정도 되면은 아주 고급에 속하니까 그걸 이제 옛날에는 양생공이라고 불렀고 제가 말하는 정통 기공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효과가 사람의 생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젊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젊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도 혈액순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대사산물 같은 걸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40대 이후 한 50, 60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통 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마음이 되면 운동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운동 내지는 수련 방법에 따라서 남은 여생의 퀄리티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권해드리고 참고로 이 내용은 상어하실 블로그에 있는 상어하실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좀 더 내용 이해를 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운동, 명상, 호흡이 모두 중요하다. 하지 운동, 마음의 이완, 몸의 이완이 모두 중요하다. 이 말이 되고 그게 전통적으로는 양생공, 요즘 말로는 정통기공 내지는
의료기공 하면 이걸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암 치료에 주 치료 운동으로 쓰는 상하공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송천자강요법에 또 나오고 의료기공 8단금 보면 이걸 응용하는 예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양수탁천 리삼초, 오로칠상 왕후초 이런 게 이제 다 상하공을 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뭘 참고하셔도 되고 참장공에 기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장공에서 보여주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이제 송천자강요법에 나오는데 더 기본적인 건 손은 그냥 무시하고 손은 떨어뜨린 상태에서 참장공 자세에서 이걸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쓰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참장공 자세에서 요결을 찾습니다. 심중 찾고 방송하고 기침단전, 호흡을 찾고 그 상태로 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살짝 폈다가 필 때는 뭐 다 펴도 됩니다. 뭐 중간까지 펴셔도 되고 이렇게 규칙을 지키면서 입신중정, 방송, 기침단전 규칙을 지키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몸이 이제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하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게 이제 상하공 1단계입니다. 상하공 1단계. 환자들한테 팀칭할 때 이 상하공 1단계에서는 몸이 중심이 뒤에 있는가, 상체가 수직으로 유지되는가 이걸 체크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단계를 무사히 넘겨야 이제 2단계부터 이제 기공으로 수련이 시작이 되는데 2단계부터는 이제 관점이 바뀝니다. 2단계부터는 운동이 아니고 호흡 수련이 돼요. 그래서 참장공 상태에서 자기 호흡을 지켜보면서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은 참장공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호흡에 이제 몰입을 하게 돼요. 2단계부터는 오로지 호흡에 몰입을 하면서 먼저 호흡 상태를 잘 숙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1분이 있어도 되고 뭐 10분은 있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움직이고 싶다 할 때 그때는 호흡을 내쉴 때 무릎을 구부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무릎을 펴주고 물론 나머지 규칙도 다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2단계에서 중요한 건 호흡이 위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 호흡을 자연스럽고 크게 하는 게 오로지 가장 중요하고 동작은 보조 변수로 따라옵니다. 일종의 추임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들이쉬면서 무릎을 폈다가 그래서 이 2단계부터는 내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게 오히려 호흡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 동작을 하느라고 호흡이 위축돼 버리면 손해고 그냥 일단 참장공 하는 게 낫고 오히려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복강과 횡강이 좀 편해지니까 더 이완이 잘 되게끔 그리고 참장공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하거나 버티기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되뇌가 뭔데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럴 수가 있어서 몸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면 그 자체가 되뇌에게는 일종의 유익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장공은 막 1분 하기도 어려운데 뭐 상하공 같은 경우는 몇 분을 해도 좀 더 스트레스가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제 복합적인 의미로 이 상하공을 암 치료의 주 치료 운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단계고 3단계는 뭐 이제 자유롭게 하면 돼요. 2단계를 유지하면서 뭐 손을 이 송천자강요법에 있는 것처럼 손을 뭐 앞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으실 때 올라갈 때 들었다가 내쉴 때 내려갈 때 내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양옆으로 펼치듯 다시 내쉬고 들으실 때 펼치듯 내쉴 때 원래 자세 이런 식으로 하면 호흡의 확장에 저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흡 확장을 도와주는 의미로 보조로서 이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원장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수련을 하셔서 확실하게 좀 체득이 됐다 하셔도 암 환자 지도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득은 시켜야 되지만 그게 이제 이 상하공의 의미예요. 보통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게 용이합니다. 환자들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몸에 체득하는 것도 3단계 수련법 같은 걸 처음에 알려주면 다들 그냥 체조를 해버려요. 체조. 명상도 안 되고 단전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기를 권합니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기공 실습 강의를 하면 이 상하공 정도를 익히는 게 목표가 돼요. 하루 만에 여기까지 익히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방금 그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감이 좋으신 원장님들은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암 치료에 주치료 운동으로 쓰인다. 이제 뭐 4단계는 응용 동작입니다. 이 건신 팔당금, 의료기공 건신 팔당금 영상을 보면 양수탁천 리삼초라든가 오루칠상 왕후초 이런 걸 보시면 상하공이 어떻게 확장돼서 응용이 되는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은 그 참장공에 있는 요결들, 입신중정, 방송, 기침단전 이 세 가지가 몸에 체득이 되면 이제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막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다양한 기공들이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함께 맛볼 수 있는 소득이니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